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진정한 애국자가 몇 명이 될지는 사실 손에 좀 꼽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진정한 애국자 중에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말 신의 한수의 영광입니다. 바로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연한 일인데. 글쎄 말입니다. 예, 당연한 일이고, 뭐, 이게 축하를 해야 될 건가?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당연한 일이다. 근데 그날 제가 법정에 갔을 때 울컥하더라고요. 예. 듣는데 이러이러해서 무죄다 할 때 울컥해갖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당연한 일을 이렇게 기쁘게 생각한 지가 한 10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법정까지 와서 응원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사장님과 관련해서는 이제 박문진 MBC 이사장과 관련된 기억들이 이제 최근에 운동하시거나 또 이 애국 활동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정말 오래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이 보수 우파 활동의 시초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애국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물론 공직자 생활 하시는 동안에도 계속 그 활동의 연장선이었으니까요. 예. 근데 그 제가 뭐 애국 활동의 시초라고 하기는 부끄럽고요. 검찰 출신으로는 그렇죠. 뭐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예. 보수, 우파,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지금도 이사장님께서 최초로 우리가 이 용어를 쓰자 한 게 바로 애국진영. 애국진영.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애국진영이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지 뭐 보수, 진보, 우파 이거 다 떠나서 대한민국을 지켜보자. 그래서 애국진영이란 말을 쓰자. 지금은 이제 한 절반 정도는 그 용어를 쓰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처음 제가 주장할 때만 해도 애국이란 말이 굉장히 촌스러운 걸로 이렇게 간주가 됐었는데 저희가 쓰면서 이제 뭐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애국진영. 입에 딱딱 붙어요. 저도 애국진영이란 말을. 애국진영, 애국인사, 애국단체, 애국활동. 애국활동. 전부. 이렇게 다. 신의 한수는 애국방송. 예, 그래서 저희가 애국방송으로 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애국방송이죠. 이건 뭐 애국방송의 시초 아닙니까? 정규제 TV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도 다 애국방송으로 다 시작은 또 먼저 오시지 않으셨나요? 신의 한수가? 비슷비슷한 시기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함께 이렇게 쭉 활동하는 이제 과정인데 이사장님한테 저는 기억나는 게 이사장님이 이제 검사 퇴임 후에 검사장 퇴임 후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제가 찾아뵌 기억이 있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젠 공직자가 아니니까 일반인이니까 애국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저한테 후원금을 내셨어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그때 그 후원금도 아주 큰 금액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금액을 내시면서 공직자 생활할 때는 낼 수 없었지만 이제 사회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후원금을 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큰 감동을 받았고 지금도 그게 머릿속에 딱 기억돼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민활동하면서 그때 대령연합회 국민행동본부 계속 고문 변호사 해주시고 또 당시에는 이제 바로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또 사학법과 관련돼서 굉장히 논란이 거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장님의 그 시민활동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먼저 이제 사학활동부터 국민행동본부 고문변호사부터 시작하셨죠? 시작은 제가 친북 반국가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 제가 이제 뭐 수석 자문위원으로 관여를 하면서
이제 애국단체 활동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쪽에서 친일 인명사전 만들고 그럴 때 친일 인명사전보다 이게 지금 친북행위가 더 중요하다. 그게 친북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 때 제가 관여를 해서 제가 이제 옆에서 자문을 해주고 그랬었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친북 인명사전 만들 때 예. 인명사전도 이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때 이제 이사장님께서 큰 또 이런 그 자문도 해주시고 또 방향도 제시해 주셔서 활동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언론에 엄청 많이 보도되면서 친일 인명사전이 있으니까 친북 인명사전 이렇게 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또 애국활동에 관심 갖는 계기가 됐는데 그때 이제 4대 학법 해갖고 사학법, 국가보안법 이 관련해서 이제 노무현이 폐지하려고 할 때 이사장님께서 또 국민행동본부와 함께 싸워주시고 그때는 그 2004년도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2006년도 1월 31일 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퇴직하기 전에 국민행동본부 중심으로 투쟁을 해서 얻어낸 겁니다. 그 당시에 고초를 겪으셨죠? 그렇죠.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검찰 분위기가 좋았어요. 제가 공안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검찰이 이제 그 사건을 담당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안 조사를 받을 때 구속은 당했지만 그 검사가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았어요. 뭐 경찰에게 이제 뭐 낚싯대를 던져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검사 조사할 때도 뭐 문제를 삼았지만 기타 저의 애국활동에 대해서는 검사가 나름 존중해주는 그런 조사를 받아서 편하게 조사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자유민주에 대한 신념을 다들 갖고 있을 때니까 공안부 검사들이 지금은 좀 많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제 4대 악법과 관련돼서 이제 사학법 문제가 돼서 그때 시민단체 또 활동을 하시고 국민행동본부 활동에 오시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 큰 획을 긋는 일을 또 추진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친북 인명사전도 있지만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고영주 이사장님의 그 기본 바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통진당 해산의 어떤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2011년 여름에 조갑재 대표님하고 또 국민행동부의 서정갑 본부장님하고 셋이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점심을. 근데 그때 이제 그 두 분이 사전에 미리 말씀이 좀 있으셨나 봐요. 저한테 흥분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는 민주노동당이죠, 민노당. 민노당 이걸 하는 거를 좀 보십시오. 지금 아니 북한의 조선노동당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정당이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저런 것 좀 어떻게 정당을 해산할 수 없습니까?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제가 검토해 보겠다고. 그래서 사무실에 돌아와서 민주노동당 강령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 민중 주권을 확보하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거 보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런데 제가 1985년에 민중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인 것을 제가 제일 처음 발견해서 사법 처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985년에 제가 민중민주주의가 공산주의나 마찬가지로 변형된 그 공산주의 이념이다, 이적 이념이다 라고 밝히고 난 다음에는 좌익 운동권이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못 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노당에서는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싶은데 민중민주주의란 말을 쓰면은 걸리니까 민중 주권을 확보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강령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진보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했고, 근데 결국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거는 북한의 이제 김일성이 자기네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라는 말을 못 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민중민주주의라는 말로 바꾸고,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못 쓰게 되니까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로 바꿔서 그 내용은 민중민주주의 내용을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보니까 이제 이적 이념물을 주장을 하니까 우리 헌법에 반한 얘기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중 주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위원정당이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헌법 이론을 알아야 되죠. 네. 대남 전략 전술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을 알아야 되죠. 또 이념 문제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제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민중민주주의가 위원정당인 근거를 이제 이제 작성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위원정당이 되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헌법 규정에 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헌법 중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된 주장을 해야만 그것이 위원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가 뭐냐를 네. 먼저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헌법재판소는 판결례라고 안 가지고 결정례라고 그럽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보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으로 뭐 상권 분립, 뭐 그 정당제도, 뭐 국회, 뭐 이런 내용만 쭉 있고 국민주권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저는 이제 이게 민중주권이 국민주권에 반한다. 그래서 이게 위원정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로 쭉 열거된 내용에 국민주권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같은 걸 보면은 주로 서독 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들을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 서독 연방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서독 연방 헌법재판소 결정례에는 국민주권이 맨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이 국민주권이 뭐를 뜻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민주적 기본질서 내용에서 빼놓은 거예요. 국민주권만 빼놓고 나머지는 서독 연방 헌법재판소의 내용하고 다 똑같습니다. 뭐 정당제도, 뭐 상권분립, 뭐 의회제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에는 없지만 이게 기본이 이제 서독연방 헌법재판소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우리 민노당의 강령이 우리 그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또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에 반하고 또 평화통일 정책에 반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위원정당이 논거를 만든 다음에 그 국민행동본부하고 제가 운영하던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하고 공동 명의로 위원정당 해산심판 청원을 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이 시민사회단체가 바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못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위원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부만이. 예. 그 이제 그 정부의 법률상 대리인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무부에다가 이런 위원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청원을 했죠. 그때 이제 2011년 8, 9월쯤 청원을 했는데 그 청원이 진행되는 동안에 민노당이 뭐 진보신당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통진당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통진당으로 바꿨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민노당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민노당 해산심판 청원을 한 건데 민노당이 없어지니까 우리는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그냥 끝나버렸었죠. 네. 근데 2012년 한 5월쯤 가가지고 통진당 그동안 하는 걸 보니까 민노당이나 뭐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똑같죠. 더 심해졌을 거요. 그래서 이제 통진당 강령을 찾아보니까 민노당 때 우리가 그러니까 위원정당 해산심판 청원을 해놓으니까 그거를 신경을 써가지고 조금 문장을 다듬긴 다듬었는데 뭐 이거 민중주권 얘기는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마찬가지다.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통진당에 대해서 위원정당 해산심판 청원을 했는데 제가 뭐 정부 요로에 뭐 법무부는 물론이고 뭐 청와대 뭐 국정원 뭐 사방에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는 내내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 청원을 내고 난 뒤에 많은 파장이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 많은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건 참 필요한 일이다. 네, 예, 어떻게 민노당 같은 네. 통진당 같은 네.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정당이 국회에 들어와서 네.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예, 예. 그러니까 새롭게 좀 알게 된 부분들 예, 좀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예, 예.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참 지지율도 많이 받고 네, 네. 예, 표 차이도 많이 예, 예. 예, 낸 다음에 정당이 들어섰기 그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예, 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 예. 그냥 유야무야. 글쎄요. 그래서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런 도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래서 이제 그 2012년 5월 달에 다시 이제 정당 해산 심판 청원을 다시 냈었는데 그동안에 한 1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통진당의 행적을 보태가지고 2013년 한 5, 6월쯤에 네. 다시 지금 박근혜 정권 하에서 다시 법무부에 통진당 해산 심판 청원을 했습니다.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원을. 그랬더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부에다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법무부에서 그때 황교안 총리가 직접 그렇죠. 가서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이 아니라 이제 청구서를 심판 청구서를 직접 제출하고 그랬었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후로 이제 1년 후에 그게 2014년 12월 19일인가요? 그래서 이제 통진당이 이제 해산이 됐죠. 그런데 네. 그동안에도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좀 지지부진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희가 다시 통진당 해산 국민행동본부를 다시 구성해가지고 여러 군데 또 집회도 하고 여러 해서 어쨌든 뭐 그 해산이 되는 그 쾌거를 거뒀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그 지지부진했던 과정이 네. 지금의 이제 탄핵 과정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네. 통진당은 해산됐지만 네. 통진당의 그 주요 인원들 예, 예. 어떻게 보면 그 인맥들, 그 조직들 이건 네. 그대로 살아남았잖아요. 어떻게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2014년 12월 19일에 통진당 해산 심판 결정이 나는 날 헌법재판소에서 저희는 바로 그날로 통진당 지도부에 대해서 반국가 단체 구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고발을 하면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검찰이 이를테면은 정치적인 부담을 덜 수 있거든요. 이건 고발이 있어서 수사를 한다. 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바로 그날로 반국가 단체 구성 혐의로 고발장을 냈는데 저희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 본부 명의로 고발장을 냈는데 그거를 결국은 끝까지 수사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 통진당의 잔당들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오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공무원이 할 일을 안 하면은 이렇게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했어야 되는데 네. 못하고 난 뒤에 예. 다시 통진당이 더 강력하게 맞습니다. 지하 조직으로 강력하게 숨어든 그런 예. 우를 범했던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그 탄핵을 예, 예. 만들게 된 예. 촛불 세력의 맞습니다. 주요 멤버들이 저자들이고 맞습니다. 이석기 예, 예. 석방을 그 자리에서 막 예, 계속 예, 요구하고 지금도 그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석기 네. 석방 요구하고 지금 보니까 이석기 석방 요구하는 사람들이 또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 말이죠. 글쎄 말입니다. 아주 막 그냥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 지금 탄핵을 겪으면서 제가 참 진짜로 참 통탄할 일이 그때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은 이런 변고가 안 생기는데 이 공안 검사들이 하는 건 아니죠. 상층부에서 하는 거죠. 공안 검찰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참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제가 하여튼 그 땅을 치고 제가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큰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역사적인 큰 일을 박근혜 대통령이 하셨는데 그 예, 예. 뒤
마무리가 정부에서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참 더 큰 우환을 만들어낸 부분들이 참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그 잔당들을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더 위험에 빠지게 된 거죠. 괜히 저 위험 요소를 범을 건드리기만 해놓고 그걸 잡지를 않아 놓으니까 더 날뛰게 해가지고 결국 본인이 위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예.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이 모르는 부분이 통진당 해상 박근혜 대통령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은 아주 높게 평가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 있는 주요 관리들 또 검찰을 이렇게 조율해야 되고 또 검찰의 이제 고위직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몸을 사려갖고 말이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맞습니다. 그때 그걸 굉장히 항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을 미루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그 누구누구가 그때 그걸 소극적으로 대처했는지 뭐 저는 다 알고 있지만 이니셜이라도 좀 그 개인 명예에 상관되고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가 더 지금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으면은 지가 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던 심정입니다. 그러네요. 결국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그걸 안 해서 맞습니다. 그걸 안 해서 결국 자기가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높은 뜻, 정말 국가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인지했으면 거기까지 가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통진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결심하셨는데 큰 거였죠. 그걸 결심하신 분 같으면은 밑에서 보고만 했으면은 잔당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도 승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깔아뭉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도 안 하고 깔아뭉갰다. 사실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게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졌습니다. 통진당 해산하고 높아지고 또 이석기 사건이 있어갖고 국민적인 안보 의식이 굉장히 높게 고취돼 있는 상황이라 이거 그냥 다 싹쓸이 해야 된다. 이석기 아로도 조직원들 한 명도 못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석기만 잡아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이때 이제 확 뭔가 이제 이 우리 사회에 있는 이 종북 좌파들을 발본색원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그때 이제 변호사님 굉장히 다들 막 그래도 통진당 해산됐습니다 하고 다 좋아하는데 그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이게 시작인데 시작하자마자 끝나게 생겼다고 걱정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걱정이 결국 탄핵으로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지금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했습니다. 이거 잔당 처리 안 하면은 통진당 해산하는 거 아무 의미도 없고 이게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 게 워낙 이제 공안 검사를 오래 하셔갖고 이거는 이제 해산이 됐고 이석기는 잡아들였지만 이자들이 물밑으로 더 숨어들어서 조직화하게 되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드러났을 때 해야지 이거 놔두게 되면 더 큰 위험에 빠지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오히려 안 한만 못하게 돼버렸다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그게 현실로 드러났고 바로 지금의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는 참 어이없는 일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참 이사장님 말만 그때 다들 이제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사장님 이제 시민단체 회의 오셔서 막 통진당 해산 막 박수 칠 때 이사장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수긍도 하고 일부는 뭐 거기까지 할 필요 없어. 대통령에게 너무 부담 주지 마. 라고 하면서 감론을박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참 그때 진짜 시민단체가 똘똘 뭉쳐서 의견을 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소독 같은 경우는 공산당을 해산하고 10여만 명을 조사해가지고 5천몇 명을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 잔당들을. 우리나라는 통진당 해산만 시켜놓고 한 명도 기소를 안 했습니다. 조사도 한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국회의원직은 그 헌법재판소 결정위에서 5명인가는 그만두고 시의원직.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 직을 그대로 유지를 했죠. 맞습니다. 참 그런 그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이제 후반부로 오면서 탄핵을 거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장님으로 박문진 이사장님으로만 기억하시는데 정말 진짜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셨다는 거를 좀 말씀을 좀 제가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또 많은 분들이 이사장님이 왜 그럼 저렇게 이번 재판에 문재인에 대한 그 생각을 밝힐 수 있었던가를 단편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사장이고 나 소신 있고 지금 정부가 있으니까 힘 있고 그래서 나 당당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평소 꾸준하게 담아두셨던 소신이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이번 재판 결과의 무죄로 또 나타나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민활동 얘기 이렇게 쭉 들어봤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잠시 후에는 이사장님과 함께 검사 시절에 정말 이 공안 관련 활동하시면서 정말 그 운동권 세력들과 싸워왔던 또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